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우크라이나에서 1년의 이유 실수. 2. 유일한 해결책은 한국이다. 3. 특별협력계획.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국제사회가 의견을 대립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난이 유발되는 가운데 누군가는 이번 일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또 커다란 손해를 보고 있어 같은 동맹국 굴에 있지만 갈수록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엔 한국이 안보 위협을 느끼는 유럽과 중동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산무기 수출을 늘려가자 일부 국가들에선 우크라 상황으로 방산대국이 된 한국이 우크라의 군사물자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는 이유는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라 동유럽과 붙어 있어 유럽 대륙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넘어간다면 유럽의 안보 불안과 국방비용 증가 등 여러가지 계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직접적인 빚이 없으며 우크라이나가 한국전 참전국도 아니지만 현재까지 도의적으로 방탄 헬멧과 구원품 등 비살상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군수 물자 위주로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금액이 너무 커져 부담감을 느끼는 가운데 한국의 방산 장비가 좋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한국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의 이런 주장을 한 사실을 후회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시간 전 노르웨이의 요나스 총리는 자국에 위치한 레나 군사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전차 54대를 주문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상황을 지켜본 뒤 18대를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원래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최신형 전차를 구매하려던 계획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상황을 분석한 뒤 전차보다는 군사용 드론과 장거리 자주포 등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차 구매 물량을 축소했습니다.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막판까지 독일과 함께 경쟁하던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독일제 레오파르트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차의 성능과는 관계없는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나 전차의 성능을 직접 시험 평가한 노르웨이 군당국은 K2 흑표를 선정하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노르웨이의 요나스 총리는 독일 전차를 구매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독일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유럽연합과 나토의 핵심 국가인 독일의 정치적 영향력이 레오파르트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노르웨이 군 당국은 독일 전차보다 한국의 흑표가 가격도 훨씬 저렴해 같은 예산으로 더욱 많은 물량 공급이 가능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성을 보장하고 현재 노르웨이군이 한국의 K9 자주포와 시너지가 좋은 방산무기는 K2 흑표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독일제 레오파르트 역시 흑표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정상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전차이지만 유일하게 단점으로 작용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납기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산 전차가 2026년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독일 현지의 레오파르트 제조 사정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납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한국산 전차를 대량 구매한 이유도 독일 전차가 비싼 것도 있지만 생산량 부족과 납기 지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독일과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전차를 주문한 노르웨이는 한동안 전차 전력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흑표의 노르웨이 수주 실패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년 가까이 노르웨이가 몇 대 안 되는 도입 물량을 가지고 K2 흑표와 레오파르트를 저울질하면서 수많은 검증 시험을 요구했고 한국은 이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예상보다 K2 흑표에 대한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니 지난 1년간 K2 흑표 도입 협상을 절충교역으로 진행하자며 LSM 대한 미사일과 흑표를 맞바꾸거나 아니면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흑표를 바꾸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장거리 지대한 미사일 개발을 완료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노르웨이와의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절충 조약을 할 필요가 없었고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유럽 내 자주포 시장을 평정하고 동유럽 군사무기 시장을 장악해 나가자 유럽연합과 나토를 주도하는 독일이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 결과를 보아도 그렇고 현지의 독일 언론사들은 일제히 세계 무기 수출 4위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에 가장 많은 반사 이익을 보았다며 도의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 이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무기 수출은 현재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미국과 독일 등 기존 방산 강국들이 공급난에 빠져 있는 상황에 유럽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한 담비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이 외부 세력의 국방과 안보를 맡기지 않고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군사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부터 이뤄낸 자주 국방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자주포와 전차병력, 잠수함과 전투기, 엄청난 화력의 미사일입니다. 한국의 이런 세계 정상급 첨단 전략 자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운용 중인 K9 자주포의 경우 미국의 자주포 1500대와 중국의 자주포 2200대보다 훨씬 많은 3040대들 운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땅에서 엄청난 대수의 자주포를 굴리고 있습니다. 3000대가 넘는 자주포를 전부 관리하기 위해선 매년 실전 같은 훈련으로 즉각적인 전투 투입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수리와 유지관리 등 지속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며 생산 능력 또한 갖춰야 합니다. 한국은 유럽의 국가들이 평화 속에서 안일해진 국방력으로 변해가던 와중에도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런 생산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안보 위험 요소가 있기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국방물자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면 가장 좋아하게 될 것은 북한과 중국이 될 것이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져올 수 있어 우크라이나 군사무기 지원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군사무기 지원을 하게 되면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게 됩니다. 현재 독일은 자국 내 포탄과 탄약이 부족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원에 합세하면 잠시 숨을 돌리고 자국 생산 물량 확보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이 국방력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만큼 제3국가들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제적인 분위기 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와 러시아 측이 지속적인 종결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 한국이 섣부른 판단을 하면 국제적으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은 러시아의 확장을 유럽연합 측에서 미리 막지 못한 이유는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정책인 노르트 스트림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면서부터 독일 주도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받자는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 독일과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자국 에너지 80%를 의존하는 역사적인 오판을 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나토에 속해 있고 나토의 핵심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것인데 군사적 대척점에 있는 러시아에게 국가의 에너지 주권을 내어주게 된 것이 러시아가 유럽 영향권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준 것과도 같습니다. 푸틴 역시 사태 초반에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끊을 것이란 엄포를 놓은 것만 보아도 이번 일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유럽이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막지 못한 유럽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이 일어났으며 군사적 충돌로 여러 국가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한국에게 방산물자를 지원하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미 주변의 강대국들로 자주 국방을 하기에도 부족하며 현재 빠르게 납기할 수 있는 유일한 군사장비인 한국산 장비가 탐난다면 정당한 가격과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야 할 것이며 무상지원과 같은 무리한 요구는 지양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에 방문하여 나토와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많이 부족하다며 한국 정부를 향해 군수물자 지원을 촉구했다는 사실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나토와 유럽의 요구 사항을 듣다간 한국은 또 다른 지정학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군방력 공백이 생길 가능성은 물론이고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러시아 측이
한국에 대한 조치로 북한을 지원한다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어도 유럽에서 책임질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 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단 방탄 헬멧이나 의료용 군수 물자 등을 지원하는 방향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의 흑표가 아니라 레오파르트가 선정됐지만 노르웨이가 차세대 주력 전차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2배 가까이 저렴한 흑표가 성능적으로 레오파르트를 압도하는 부분도 있어 전 세계의 흑표의 우수성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물론이고, 노르웨이 군 당국은 흑표를 원했지만 정치권에서 독일과의 관계를 고려해 전차를 선정한 것으로, 오히려 다른 국가에서 K2 흑표를 선정할 때 성능과 기술력만큼은 레오파르트와 비벼볼 만한 압도적인 전차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커져갈 글로벌 전차 시장에 흑표가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한국 무기가 스사구려라고 했어. 빚은 내서라도 K무기 구입하자는 외국인들. 연일 한국의 무기들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뭐 그만큼 한국의 무기가 좋으니 구매하겠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가성비 때문에 구매한다는 생각이 강해. 난 무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도대체 K9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길래 다들 수조 원을 들여 구입하고 있는 거야? 전문가 있으면 알려줘.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구입하기 위해 수뇌부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세가 정세인 만큼 지금 동유럽은 그야말로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외에도 인도나 사우디 등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 수입 관련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생각보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뿐만 아니라 권총과 소총 그리고 탄약과 포탄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무기를 수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는 바로 K9 자주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 역시 도대체 저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진짜 K9 자주포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자세한 스펙을 설명하기 전에 가격만 놓고 봐도 기존에 유명했던 북이나 독일의 무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속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하나의 가격은 약 4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루마니아가 함께 구매를 고려하고 있던 독일의 제식 자주포인 PZH-2000이 대략 대당 160억 정도니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미국의 자주곡사포 M109의 경우 240억 원이 남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M109 하나를 살 가격으로 K9 자주포 무려 6문을 구매할 수 있으니 당연히 K9 자주포의 판매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생필품이면 모르겠지만 나라와 국민의 안보가 달려있는 무기를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구매할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5mm 52 구경장 장포신을 채택하고 있어 최대 사거리가 무려 40km를 넘어가고 있으며 고폭탄에 포갑과 파편까지 막을 수 있는 방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주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속도 역시 미국과 독일의 모델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총 중량은 47톤이고 탑승 인원은 5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속도 6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15초 이내 3발이 발사 가능한 급속 발사 속도도 보유하고 있죠. 믿을 수 없겠지만 가격도 저렴한데 성능까지 다른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고 있으니 무기 보충의 하루가 시급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미군의 탐피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자주포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한국인으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믿겨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폴란드를 통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왕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폴란드 등 전 세계에 1000여 문을 넘게 수출하며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의 절반 정도를 장악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 수출 물량이 더해지면 점유율은 68%까지 오릅니다.
자주포의 단순 스펙도 스펙이지만 무엇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대부분의 무기들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이 무기 구입을 원하는 국가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육군은 총 1170문의 K9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자주포 현황을 보게 되면 미국 M109 자주포 2239문, 러시아 2S19 자주포 1733문, 중국 PLZ-45 자주포 1062문 정도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넓은 땅을 가진 나라들과도 견줄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자주포를 한국에서는 실전 운용 중인 것입니다. 특히 K9 자주포가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의 선제 공격에 즉각 응수한 것도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아무래도 수입을 하려고 실사를 하러 여러 국가의 관계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실제로 한국의 군인들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그래서인지 K9 자주포를 구매한 나라들은 대부분 추가 구입을 원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에스토니아 군 당국은 2018년 K9 자주포 12문 도입에 이어 지상군 전력 강화 차원에서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현지 공영방송 에어와의 인터뷰에서 K9 자주포 12문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에스토니아 방위군의 선봉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에스토니아가 추가 도입을 추진하는 건 결국 군사력 강화에 K9 자주포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앨런 레이드마 FJ 보병여단 포병대대 사령관은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기존의 견인과 이동식 포병 무기 시스템에 추가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의 전투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인도 역시 고산지대이자 중북군과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K9 자주포를 배치한 이후 100문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위협 증가에 대응할 방안으로 제일 먼저 K9 자주포를 추가로 사들이게 된 것이죠. 이미 300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한 바 있는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 평가가 입증되자 중국 제압용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K9 자주포와 항상 쌍둥이처럼 같이 거론되는 무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K2 전차입니다. 일명 흑표 전차라고도 불리는 K2 전차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M1A2,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그 판도는 바뀌기 시작했죠. 그만큼 외국에서는 한국이라면 일상생활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산악지형인 한국에 맞춰 제작됐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격 목표 자동 추적과 피하 식별 장치 등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 시스템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어 한국 무기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은 웬만하면 구입 목록에 올려놓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문가들과 K2 전차를 구입해 실전에 배치 중인 국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에이브람스 등 경쟁 모델들에 비해 높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 처음 K2 전차가 언론에 공개됐을 때 단순 수치만 비교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의 전차보다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무기라는 게 아무래도 실전에서 막상 사용하면 단순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들도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2008년 한국의 방산산업은 지금과는 달리 그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전에서의 데이터가 쌈이자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 최정상급 전차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그러자 K9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K2 흑표 전차의 구입 요청 역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K2 전차는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 방산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 추가 수출까지 연내 구체화될 전망인데요. 현대로템이 노르웨이에 공급하는 K2 전차 초도 물량은 폴란드 1차 물량보다 조금 작은 3조 원 규모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무기들은 수조 원의 규모가 보통일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진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전차를 공급하는 수주 경쟁은 올해 초부터 이어졌었는데요. 아직까지 K2 전차를 의심하고 있던 외국인들은 K2 흑표 전차와 독일 KMW 레오파드 전차가 치룬 통계 시험 평가에서 K2 전차가 독일의 전차를 누르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현대로템이 연내 수주에 공드린 프로젝트가 2건 있는데 하나는 최대 800대 규모에 달하는 폴란드 추가 수출이고 또 하나가 바로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건이었죠. 두 계약을 합친 수주 규모는 무려 약 20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한국의 무기가 뛰어난 실전 활용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었던 성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대해 차세대 전투기 KF-21의 비행시험 성공 등으로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 위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방산업. 중국도 이에 질세라 차세대 전투기 FC-31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세계적인 항공기 개발사 에어버스가 우리 경전투기 FA-50의 유럽 지역 판매를 지원하겠다고서 나섰습니다. 중국은 FA-50의 유럽 시장 진출을 막으려고 어마어마한 돈까지 썼는데 모두 헛돈이 된 셈이지요. 유럽의 다국적 항공기 개발사 에어버스 그룹의 계열시 에어버스 DS의 대표 마이클 쉬로는 지난달 내한해 FA-50을 포함한 한국 항공기의 서유럽 시장 수출에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항공우주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쉬로른 대표가 그 방안으로 내놓은 것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타이와 대한항공 등 우리 기업에서 납품받는 부품도 매년 7천억 원 규모였던 것을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항공업계로서는 대박이 터진 것이죠. 이 이창양 장관도 쉬로른 대표에게 에어버스의 연구개발 아이디센터를 한국에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에어버스 그룹은 본거지인 서유럽과 미국 외에도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에서도 RD센터를 운영 중이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에어버스에 RD센터가 들어서면 우리 방산이나 IT, 항공기술 관련 인프라를 활용해 고도의 상호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수료원과 헬기 개발 등에 있어서 이뤄지고 있는 에어버스와의 협력을 차세대 항공 분야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에어버스가 FA-50 등 우리 완제기 서유럽 시장 판매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항공 및 방산업계를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판매를 지원하기로 한 완제기로 FA-50을 꼽은 것도 최근 폴란드가 FA-50을 48대 한화로 3조 원대에 달하는 물량을 구매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상품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 기체를 유럽 항공산업을 대표하는 회사가 그냥 놓칠 리 없는 것이죠. 이는 또한 우리 항공산업이 최근 해외 시장을 노리기 시작한 중국의 항공산업의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총 292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항공기를 주문해 업계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는 한화로 48조 원에 달하는 규모. 이런 막대한 양의 주문을 한 번에 한 것에 대해 경쟁국인 미국, 항공업계 견제나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모두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는 분석들이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에어버스를 자신들의 항공산업 파트너로 삼기 위함이죠. 다소 의외라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로 KF-21을 개발 중인 것처럼 중국도 자신들의 힘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선양 FC-31. 중국 일부 언론에서는 J-35라는 제식명으로도 불리는 기체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FC-31의 개발 파트너 혹은 개발 완료 후 해외 수출 파트너로서 유로버스를 포섭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미 이란같이 외교 관계상 미국 및 친미 성향 국가들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는 나라들이나 이전부터 중국 무기들을 많이 수입하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이 FC-31 개발 완료 시 수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개도국이라 수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한정적이고 정치, 군사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도 많아 시장 확장성에 있어서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FC-31 등 자국 항공기 개발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더 넓은 시장, 특히 많은 돈을 들여 사줄 수 있는 부자 고객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유럽 항공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유로버스에 줄을 대고자 대량 주문이란 수단도 동원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중국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유로버스는 FA-50 등 우리 완제기의 서유럽 시장 판매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는 FA-50은 물론 현재 개발 중인 KF-21 등 우리 항공기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고 그것이 중국의 동세대, 동급의 항공기에 대한 기대감을 상회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로버스는 이전부터 자사 기체에 쓸 부품 구입이나 다른 항공사업 관련 협력 등으로 인해 우리 항공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요. 최근 KF-21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이나 FA-50의 수출 성과 등을 보며 우리 기술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유로버스는 완제기 서유럽 시장 판매 지원이 예안에 따른 단순 공치사가 아니란 걸
입증하듯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스페인 공군의 기존 훈련기를 대체할 기체로 FA-59를 제안한 겁니다. 원래 에어버스는 스페인에서 훈련기로 쓰던 F5를 신형 전투기 겸 훈련기인 F7를 개발해 대체할 계획이었는데요. 스페인 정부도 이 기체의 개발에 나섰지만 이미 참여 중이던 유럽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피카지와 병행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 흐지부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에어버스 측에서 내세운 것이 FA-50, 즉 처음부터 돈 들여서 개발하기가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우면 우리 거 사서 써보는 게 어떠냐고 스페인 측에 추천한 겁니다. 이에 대해 다른 스페인 현지 매체 기사의 제목부터 아디오스 F2라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현지 분위기는 FA-50으로 갈아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미 2018년에 스페인에서 자국에서 쓰던 F5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대형 수송기 A400M을 우리의 KT-1, T-50과 교환하려고 시도한 바 있기에 우리 지체를 쓰는 데 대한 거부감도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로버스에서 멍석까지 깔아줬으니 FA-50의 스페인 수출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지요. 스페인처럼 기존 구형 항공기를 대체할 필요성은 있지만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새로운 기체를 처음부터 연구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나라는 유럽을 포함해 여러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에 FA-50을 수출하는 데 성공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나라들을 향한 수출길도 따라서 열릴 가능성이 크죠. 그것도 유로버스라는 모두가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 함께라면 말입니다. 유로버스라는 든든한 파트너의 도움도 도움이지만 FA-50의 자체적인 성능이 개량되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수출에 있어 청신호가 되어줄 것인데요. 특히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무기들과 그에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 단순한 훈련 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산 기술로 개발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기존 미사일보다 3배가량 빠른 해당 미사일은 본래 지대함 미사일, 즉 지상에서 해상에 있는 적 선박이나 표적 등을 타격할 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중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해상은 물론 지상에 있는 표적도 타격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즉 이는 전투기에 장착하는 것도 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핵심 기술은 물론 기본 설계도 마침 이 미사일은 현재 시제품을 통한 성능 시험이 진행 중인데요. FA-50에 장착해 차후 비행 시험도 할 계획입니다.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FA-50의 활용 범위는 기존에 비해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존에는 단순 근접 지원 항공 능력밖에 앞서 훈련기 등 용도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 개발된 순항 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경공격기가 되는 것이죠. 방위사업청은 또한 KF-21에 사용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1900여억 원을 들여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투기 자체의 개발뿐 아니라 전투기에 탑재되거나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의 개발에도 힘을 쏟는 것은 차후 기체의 다방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 앞서 말한 것과 같이 FA-50에 신형 국산 순항미사일 장착 시 단순 훈련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공격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해당 미사일 개발에 대해 다른 일본 군사 매체의 글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매체는 이 미사일이 FA-50만이 아니라 KF-21에도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의 개발이 한 기체만이 아니라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다른 기체들의 활용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바꿔 말하면 현재 개발 중인 KF-21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또한 기술적인 문제만 없다면 FA-50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FA-50의 해외 수출은 탄탄대로에 오르게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훈련기 용도로 사용하다도 유사시 즉시 공격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기체라면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실제로 FA-50은 여러 국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 FA-50의 개발사인 카이가 이집트의 국영회사 아랍산업화기구와 FA-50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가 자국의 훈련기와 전투기 교체를 위해 카이 측에서 제안한 FA-50과 T-50 수출 및 공동 생산에 응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협약에 따라 카이와 이집트 측은 인접 아랍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FA-50 등 전투기 수출을 위해 협력할 방침입니다. 이집트는 해당 지역권 최대 군사 강국 중 하나이자 중동과 아프리카의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이는 해당 지역권에 FA-50 항로가 확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로버스의 협력에
향후 탑재될 순항 미사일의 순조로운 개발까지 FA-50의 앞날은 탄탄대로나 마찬가지. 이것이 현재 개발 중인 KF-21의 밝은 앞길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